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작품은 이근삼 작가님의 원고지라는 현대 희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지라는 희곡은 물질 문명 속에서 혼돈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희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업에서의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우선 철쇠 그리고 원고지라는 상징적인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소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이 작품 안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작품은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 과연 부조리극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은 전체 내용을 읽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지 이근삼 작가예요.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선 중령 교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령 교수의 가족인 처, 장남, 장녀, 감독관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의 유형과 인물들의 성격 파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앞부분의 줄거리, 막이 오르면 장녀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장남이 등장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어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고 원고지를 붙여 만든 양복을 입었네요. 허리에 쇠사슬을 두른 여기 쇠사슬을 두르고 있습니다. 교수가 나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는 교수에게 번역 일을 재촉하고 교수는 이성이 마비된 듯 혼란스러워하네요. 전개 부분부터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의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자, 지금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살 난 애가 아비를 죽이고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런 내용들은 비정상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결국 부조리한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본인의 책을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책을 내었는데, 그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취사는 출판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출판사는 노동을 착취하여 돈을 버는 회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또 당선이 됐대요. 남편이 또 자기 아내에게 매를 맞았답니다.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습니다. 날짜를 보더니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우리 교수는 옛날 신문을 또다시 반복하며 보고 있었네요. 교수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읽습니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거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현대인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역품이 이번에는요, 아까는 착취사였는데 악마사라고 하고 있죠. 출판사 이름이고요. 이 씨가 또 당선됐대요. 아내한테 남편이 매를 맞았답니다.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아내의 말이 너무 웃기네요. 이 남편이 읽은 이 부분은요, 아까 남편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건데, 아내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건, 그리고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읽었던 부분에서 여기 착지사와 악마사라는 출판사 이름이 나와 있었죠. 착지사와 악마사라는 출판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장녀가 이제 나타납니다.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예,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장남이 시계에 밥을 줍니다. 부인이 이야기하죠.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 괜찮아. 밥 먹었어. 자, 근데 여기 밥과 시계에 밥을 주는 걸 한번 볼게요. 시계에 밥을 주는 것은 계속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시계, 장남이 시계에 밥을 주자 저 또한 저도 밥을 지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 즉 우리가 멈춰버린 시계에 계속 밥을 주어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교수가 끝없는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밥이라고 하죠. 밥 먹었어. 어디에서요?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게.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먹었고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결국 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 밥을 매일 먹는 이 일상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교수의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 이으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뿐인가요?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고 축은기도 사야겠고 이달에 아버지 생신도 있어요. 자, 결국 우리 교수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요. 교수,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당신은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고요. 자, 교수는요, 자신이 버는 돈의 내역을 잘 모른 채 일만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서 돈 10,000원을 보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 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지요. 결국 이 처는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 뻘 되는 아버지 생일까지 챙겨요. 결국 교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생일까지 챙기면서 교수의 책임감이 무진장 크다는 것을 과장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바로 그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건 순전히 조카 뻘 때는 며느리 시아버지. 됐어. 아픔을 하면서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칩니다. 교수는 깜짝 놀라죠.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디가. 나 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자, 이제 갑자기 옷을 갈아입으러 갑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데 철쇠를 졸라맵니다. 철쇠를 졸라매고 왔고요. 이어 도어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자, 다시 들어왔는데, 자, 이때 보세요. 철쇠를 졸라매고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즉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잘 열리지 않는 구속과 책임감, 노동의 중압감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금방 들어오는 교수를 보고서 왜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8시를 치기 전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깜깜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공부는 안 하세요? 번역 말이에요. 자, 여기서 처는 번역을 공부라고 함으로써 교수에게 공부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번역이 중요한 일이 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기보다는 번역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좀 쉬어야겠어.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올게요. 당신 옷도 좀 갈아입고요. 자, 전범 모양의 철새를 바꾸어 맵니다.
이어 교수는 퇴장합니다. 절정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아이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잠시 해방이 되었어요.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납니다. 공간이 바뀌어졌어요. 다른 공간. 지금 여기 보면은 불로써 공간을 분리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고 다시 이쪽 옆에 있는 다른 공간을 불이 켜졌습니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처와 소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과 장녀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까 남편인 교수 앞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독촉하는 입장이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이제 독촉의 대상이 될 거예요. 장녀, 양말, 하이힐, 누구에게? 처에게 명령하네요. 장남, 누구에게? 처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잠바, 머플러. 저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응합니다. 결국 자녀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영화값, 연극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손을 내밀면서 돈,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물질적인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힘드니까. 결국 이 자녀와 장남의 말하기 방식을 보면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만 요구하고 명령조로 말하며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돈과 책임을 지어라, 물질적인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는 행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나 관계, 소통이 부재한 현대사회의 가족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 쪽이 밝아진다. 자, 이 부분에서 한 무대 안에 공간이 2개로 설정되어 있고 조명을 통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철새마저 어느 사이 풀어 헤치고 행복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소파에 누워서 철새마저 풀어 헤치고 라는 부분에서 얘가 없어지니까 교수는 행복하게 보였네. 시계는 9시를 칩니다. 시간이 1시간 경과였음을 표시하고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인물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왠지 무섭죠.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가 아래 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대요.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하는데 긴 회초리를 들었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넣더니 교수를 회초리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빨리 원고.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원고라고 소리치죠. 그래서 우리 교수는 가방을 집어가지고 황급히 책상에 앉고요.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칩니다. 원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교수가 이 감독관에 의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합니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지고요. 그때 처가 들어옵니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 큰 자루는 무엇일까? 자,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새를 줄줄 끌어다가 교수의 허리에 감싸줍니다. 다시 우리 교수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워주고 있어요. 교수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감기에 걸리면 원고를 못 쓰게 되면 돈을 벌 수 없죠. 그래서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수 옆에 큰 자루, 교수 옆에 큰 자루를 가지고 오는데 이 자루는 무엇일까? 교수를 주시합니다. 빨리빨리 저에게 원고지를 넘기고 있고요. 저는 빼앗듯이 자루 안에 쓸어넣고 돈,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지금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내 교수가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깁니다. 저는 같은 반복을 행동하며 돈으로써 이것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방이 다시 밝아지고요. 그때 달콤한 음악과 장남과 장녀는 또 평화롭게
뭔지 여유롭게 지내고 있네요. 옆방에서는 뭐라고 있었죠? 여전히 교수와 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대조되면서 드러나고 있고요. 저의 요란한 샘소리가 3천 안을 넘었고요.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며 사라지고 있어요. 감독관은 계속 일하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교수가 근데 갑자기 붓을 놓고 원고지를 보다 슬그머니 미소를 짓네요. 이상한 행동 때문에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천 안을 겨우 넣어서 무엇이 신기해요? 이 원고지 말이요.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었어. 10자 모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군. 모두가 200자 칸이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이라는 거. 결국 규격화된 틀에서 뭔가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멈췄죠. 교수는 여전히 이 부분에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 무대의 앞을 바라봅니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라이트가 조명이 교수만을 포착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등장하네요. 천사가 미소 지으며 발레를 추면서 들어옵니다. 교수는 천사를 바라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90자 칸밖에 안 되는 원고지를 보니 탁 트였어요. 그동안은 너무 규격화된 틀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자 교수는 뭔가 생각하게 되고 천사, 긍정적인 꿈을 전해주는 교수가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과 정열을 상징하는 천사가 들어옵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바로 그거. 천사가 대답하죠.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를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 옛 모습이야. 짓구리만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교수가 찾고 싶은 건 바로 정열이에요.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정열,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느라고 떠들던 때,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긴 너무 늦었어요.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우리 교수는요. 뭔가 꿈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현재 틀에서 벗어나서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걸요. 사고라는 것은 생각이나 궁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사고가 났대요. 사고는 불행한 예 동음 이어를 활용하여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함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교수는요, 꿈을 갖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요, 이제 그 꿈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고가 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수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꿈을 찾고 싶습니다.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냅니다.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무대는 다시 암흑화됩니다. 잠시 후 새소리, 다구는 소리와 무대 전체가 밝아집니다. 아침이 왔어요. 교수는 책상에서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고 플랫폼 방에서는 장남이 반터치가 되어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장녀는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옵니다. 교수가 아까 천사를 만나 환상에서 깨고 다시 번역을 하다가 잠이 들고 다시 아침이 되었습니다. 장녀의 말을 들어볼게요. 아까 이 작품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장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 기억나고 있죠? 그것처럼 다시 장녀가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자고 있는 교수를 가리키며 아버지는 연구하시느라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십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학자였나요? 아니죠. 공부나
나 연구보다는 돈 버는 일만 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학자시지요 라고 하는 건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 갔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요?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신문 왔어요. 그래, 읽어다오. 비가 많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 또 살인입니다. 이번엔 2살 애가 아비를 죽였대요. 동대문을 들이받는 동대문이 무너졌대요. 아버지의 개성을 잃은 번역자 책이 악마사에서 다시 나왔어요. 이 씨가 또 당선됐습니다. 에이,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버지는 또 맞았대요.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더라. 신기한 사건입니까? 아니죠. 네,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이거요. 영자신문을 교수에게 줍니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또 번역을 합니다. 너무 힘든 일상이죠. 하지만 이 교수의 모습은요, 굉장히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지쳤는데 또 받기가 무섭게 영자 신문만 보면은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교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고요, 희극적인 골개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뭘 번역하세요?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자, 아버지는 무조건 번역하는 행위가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있다.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수의 사고와 행동의 의미를 볼게요. 교수의 사고는 장녀가 읽어주는 신문의 내용이 이전의 신문 내용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행동, 또 장녀가 들고 있는 영자신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하려고 하고 있죠. 즉, 일상의 굴레에 지쳐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결국 이는 무의미한 노동에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서글픈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네, 시계는 8번을 치면 또 8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철새를 바꾸어 메고서 밖으로 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자. 무섭게 철문을 열고 퇴장을 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요일도 까먹고 있어요.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교수가 퇴장하고요. 장남이 이번엔 등장합니다. 장남과 장녀는 소파에 앉아 처의 귀가를 기다리고요. 처가 철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피곤해 못 이겨 허둥지둥 돈 보따리를 가지고 오네요. 돈 보따리를 꽉 끼고 있고요. 현기증이 심한 듯 소파에 무릎을 꿇어 주저합니다. 그러자 장녀와 장남은 손을 내밀고요. 저는 보따리에 돈을 나누어 줍니다. 돈을 받자 두 자식은 얼른 밖으로 나가고요. 경쾌한 음악, 돈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은 얼마나 지쳐있죠. 저는 주저앉아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열리더니 감독관이 회초리로 또 철을 칩니다.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랫감, 또 독촉이군. 책상 쪽으로 가 천천히 흩어진 원고지를 정리하며 막이 내립니다. 자, 다시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근삼 작가는 실험적인 형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희곡을 발표하면서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인간소외 등의 문제를 비판한 작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물이 싸웁니다. 유랑극단 등의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일상 보여줬었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형화된 삶을 형태가 굳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삶은 한 가족의 모습을 소재로 하여 한 가족의 모습을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무의미한 일상 그리고 인간 소외 문제를 그린 희곡입니다. 희곡이라고 했죠. 글의 종류가 무대 장치와 분장에 굉장히 독특한 작품 많이 나왔어요. 소재들이 소도구, 철창 같은 것도 나왔고요. 또 회초리 같은 것도 나왔고요. 신문 이런 것들, 보따리 이런 것들 나왔었죠. 대사와 동작에도 반어 기억나시죠? 반어법 언어에 그리고 풍자 그리고 희극적인 과장법 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옷도 그렇고 쇼파 커버의 원고지로 세운 것 같은 벽 등의 설정 이런 것들을 통해 사실주의 극이 지닌 무대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사실주의 극은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했다면 지금 이 원고지에 있는 이 무대 배경들은요. 현실과는 조금 다른 뭔가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현대 극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이 작품만의 특징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작품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극은 현대의 희곡이에요. 부조리 극이면서 반사실적이다. 무대 장치가 그랬죠. 그리고 내용 전개며 이들의 행동 또한 사실적이지 않았어요. 이야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서사적이고요. 풍자적입니다.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고요. 실험적이에요. 무대의 배경, 원고지 쇼파, 원고지 벽 이런 것들 그리고 반어적인데 이들의 대사를 통해서 반어적인 여러 대사들이 나왔다는 거. 자, 제재는 어느 중년 교수의 일상입니다. 교수의 일상 하루 밤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교수와 또 교수의 철을 통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특별한 사건이나 전개나 또는 우리 소설이나 서사극 이런 것들에서 얘기하는 어떤 갈등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무대 장치나 소도구,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희극적으로 과장되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주의를 좀 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나온 뒷부분으로 가서 학습 활동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뒷부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원고지에 대한 학습 활동, 문학 활동을 볼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등장인물들은 교수, 처, 장남, 장녀라는 호칭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펴보자면 결국은 이렇게 호칭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획일화되었다 라는 의미고요. 삭막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상징죠. 서로의 관계, 서로의 존재 이런 것들 나의 존재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삭막하게 살아가고 획일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등장한 이제 소재의 상징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우선 원고지라는 거 있어요. 원고지는 교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원고지에 번역을 합니다. 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질적인 것. 또 이 무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원고지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이 원고지처럼 규격화되어 있고 200자 원고지처럼 반복적인 일상의 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또 신문이라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장녀가 신문을 건네고요. 또 신문에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는 3년 전과 많이 달라졌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우리의 일상은 비정상적인 사건들, 두 살이 아비를 죽이고 또 지푸차가 동대문을 부수고 이런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부조리한 현실이 매우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쇠사슬 굉장히 중요해요. 쇠사슬은 바로 우리 남편인 교수가 쇠사슬을 집에 있을 때 밖으로 나갈 때 바꿔 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와 가정으로부터의 구속과 책임감이고요. 노동의 중압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자, 교수가 참 비가 많이 왔군. 이거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내 처가 밥을 지을게요. 남편에게 밥을 먹여요. 똑같은 일상 일을 하게끔 돌아가게끔 밥을 먹입니다. 장녀가 관객들에게 아버지한테 학자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학자가 아니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한 기계처럼 연구하지 않고 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지금 세계에서 대사의 중점을 두라는데 대사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대사의 종류와 대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래요. 자, 교수가 혼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독백이라고 얘기하죠. 처와 교수가 함께 대사를 주고받고 있네요. 이건 대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장녀가 관객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대 위에서 교수는 장녀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교수는 듣지 못하는 척하고 장녀는 관객들에게 혼자 이야기하는 척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독백은 극 안에서 등장인물이 혼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대화는 극 안에서 등장인물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하면서 인물의 심리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네. 방백은 극 안에 등장인물이 극 안에 다른 인물과 차단된 상태로 관객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극 안에 무대 안의 인물들끼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이끌어내고요. 관객들의 감정 몰입을 방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녀가 관객에게 대화를 걸기 때문에 관객들이 감정 몰입을 하다가 대화의 장녀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방해하게 되고 그럼 때로는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녀의 말에 어떤 사람은 방귀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을 두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50년대 말은 전쟁 이후 생존을 위한 논리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아가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었을 겁니다. 경제 개발과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가 대두된 때였고 이에 인간의 삶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탐구해낸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겠죠.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전쟁 후에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경제는 개발해야 되고 이제 도시와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힘들게 기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 등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탐구해낸 문학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작품들은 사회가 급변하는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인간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할 때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선 교수는요, 반복되는 일상과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춰줬죠. 그리고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감독관, 현대인들을 기계적으로 살아가게끔 계속적으로 일을 하라고 회초리를 들이대는 현실의 억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가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가 원고직 한이 200자가 아님을 발견하고서 꿈을 꾸는 장면, 환상적인 장면이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천사였죠. 이 천사는 중요한 건데 천사를 통해서 교수는 옛날의 열정, 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시 달아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수는 그 꿈과 이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냥 현실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근삼은 서구 현대의 새로운 기법이 도입하여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극적 기법. 자, 처가 어머나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건 철새를 벌거벗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철새를 다시 허리에 감아주거든요. 그러면서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사용된 기법의 특징과 효과를 한번 보시면 철창이라는 이 극적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가 교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행동으로는 철새를 감아줘요. 옷이 아닌 철새를 감아줌으로써 교수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사와 행동이 모순되는 기법을 통해 현대인이 처한 부조리 상황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작품은 1950년대 이야기했었죠. 50년대 말에 나온 작품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존재, 나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기계적인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원고지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스노우맨이라는 소설 기억하나요? 스노우맨이라는 소설에서도 그렇게 어떤 노동이나 억압에 의해서 살아가는 스노우맨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했었죠. 그 작품과도 연결해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